네, 두 번째 시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조금 적합성 평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가 아, 이번 시간에는 조금 진도를 빨리 내서 첫 번째 시간에 사실 개요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진도를 빨리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합성 평가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성 평가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사실 2011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 전에는 무선기기 형식 검정 제도, 무선기기 형식 검정 제도가 68년 2월 정말 오래됐죠. 68년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안보 문제라든지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파를 쓰게 되면은 정보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당시에 무슨 기기에 대해서 전파 형식 검정 제도를 했느냐? 주로 선박기기, 선박 통신 장비에 대해서 무선기 형식 검정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97년도 5월부터는 형식 검정과 형식 등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 형식 검증은 말 그대로 시험부터 시작해서 인증서까지 발급하는 것을 전부 공무원이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파연구소. 그래서 하다가 좀 그 중한기기, 인명 안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은 형식 검증이라 그러고 민수용 기기, 쉽게 말해서 뭐 생활 무전기라든지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 그 당시에는 와이파이는 없었어요. 뭐 이런 것들, 일반 무선기기 이런 것들은 형식 등록 제도로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쭉 오다가 84년 9월에 전기통신기자재 형식 승인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때는 그 유선기기, 사실 그 당시는 무선기기보다도 유선기기가 워낙 많이 쓸 때입니다. 전화기 이런 거 있죠. 유선전화. 참 예전 이야기입니다. 유선전화. 그 다음에 모뎀, 이 금융권, 그리고 은행이나 아니면은 그 증권거래소 이런 데도 다 모뎀을 써가지고 이 유선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는 전기통신기자재 형식 승인 제도를 시행해서 2000년도 1월에 전기안전규격도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히스토리고요. 그리고 이제 1990년도 9월에 드디어 EMC 전자파 장애 검증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이때는 EMC가 아니었고 EMI였습니다. 전자파 장애,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만 규제하는, 전자파가 나오는 것만 규제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97년 5월, 약 이제 7년 뒤에 그 세계적인 추세가 전자파를 많이 내는 것도 규제해야 되지만 이 기계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내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내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EMS죠. 그게 97년 5월부터 적합성 평가 제도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EMC가 97년 5월부터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 전자파 안전 문제가 나와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게 된 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죠. 전자파 흡수율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때가 2002년도 5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부가 개별법령이었어요. 전파법, 이게는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전자파 장애에 관한 것, 다 따로따로 놀던 글을 2011년도 1월에 비로소 적합인정, 적합등록, 잠정인정이라 해서 적합성 평가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복잡했죠. 예. 형식 검정, 형식 등록, 전자파 장애 검정, 전자파 인체 기준 해가지고 네 가지를 전부 합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게 2011년도 1월부터 됩니다. 그 뒤에 2012년도 7월에 지금 현재 산업부와 그 당시에 방통위,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방통위 전에는 정보통신부였습니다. 거기서 그 당시는 전자파하고 전기안전 규제 분리가 시행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탁기에 대한 전기기기, 가전기기에 대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산업부에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 시험을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IT 기기들 있죠? 정보통신기기,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에 관련되는 이런 모든 디바이스들은 또 우리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기안전시험과 또 이 전자파 시험을 했어요. 그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기안전은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산업부로 넘겨주고 우리는 전자파를 하자. 이래서 2012년도 7월 달에 전자파는 우리가 다 가져오고 모든 전자파는 우리가 시험한다. 그리고 전기안전은 전부 산업부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규제 분리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전기기기, 그 다음에 IT기기 모든 전자파 시험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파를 받는 기준은 뭐예요? 기준? 쉬워요. 보면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kHz 이상의 클락을 발생하는 기준. 전파의 규정이 ITU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9kHz에서 3000GHz 이하를 전자파 또는 전파라고 하자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전파의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 9kHz에서 3000기가 내는 이게 이제 전파의 스코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규정과 이런 것들은 고주파수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3000기가 이상은 무엇입니까? 그건 IR이라 그래가지고 빛입니다. 빛으로 보는 거예요.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그렇죠? 빛의 영역으로 보는 거고 3000GHz 이하는 전파로서 본다는 거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kHz의 클락을 발생하는 장치는 거의가 다 디지털 장치는 거의가 다 이 EMC 그러니까 전자파를 받아야 된다. 또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무선 시험까지 받아야 된다. 또 인체에 접속되는 거는 무선 시험과 전자파 시험과 SAR 전자파 흡수율 시험을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가장 복잡한 기기가 뭐죠? 가장 복잡한 기기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없는 게 없잖아요. LTE 되죠. 지금 나오는 건 5G도 되죠. 와이파이 들어있죠.
블루투스 되죠? GPS 있죠? 뭐 거의 없는 게 없죠. 예, 거의 없는 게 없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런데 제일 시험 항목이 많은 거는 5G 스마트폰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시험 성적수도 제일 많고 제가 심사를 할 때 약 한 뭐 1,500장 정도가 됐었어요.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2017년 또 7월부터는 이제 EMF라고 그래가지고 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도 나오게 됩니다. 이건 주로 이제 인체와 접속해서 우리 뭐 매트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 제기를 합니다. 뭐 전기장판에서 자고 나오니까 몸이 무겁다, 찌부둥하다. 예, 그런 영향이죠. 주로 이제 이것들은 자개에 의한 영향들이 많습니다. 전개보다는. 전파는 뭐라 그랬죠? 전개와 자개가 90도로 편제해서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로 나가는 것이 전파다. 전자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개의 성분이 맞느냐, 자개의 성분이 맞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자개, 전자파의 강도 측정은요, 자개의 성분을 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또 정해서 이거를 EMF라고 하자 해서 2017년도 7월부터 이제 전기 매트나 담요 등에 인체 접속되는 겁니다. 적용을 하게 됐고 이 전열기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전파를 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EMP라는 게 있죠. EMP. 펄스, Electromagnetic Pulse입니다. 이건 전자무기죠. 그죠? 이 강력한 전파를 아주 강력한 빔을 전파를 쏴버리면은 이 전자기기는 뭐라 그랬죠? 제가 첫 시간에 거의다가 반도체 소자가 되어 있다.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지 있지 않는 전자제품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전자제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기제품이라고 그러죠. 전자제품은 반드시 다이오드가 하나 들어갔든 트랜지스터가 하나 들어갔든 IC가 하나 들어갔든 칩셋이 들어갔든 뭐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력한 전파를 쐬면은 이게 이 반도체는 P와 N의 접합체예요. PN 접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디바이스들이 무지하게 많이 모여서 회로를 형성하는 거예요. PN 접합을 만드는 것을 보고 다이오드라고 그래요. P를 만든 것을 보고 트랜지스터라고 그래요. NPN을 접합한 것도 트랜지스터라고 그래요. 이 트랜지스터들이 무수하게 많은 것을 IC라고 그래요. Integrated Circuit라고 그래요. 그거를 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LSI라고 합니다. Large Scale IC 그래서 Large Scale IC가 있고요. VLSI, ULSI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지 않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자는요, 굉장히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시험 하잖아요. 그죠? 그 무슨 기기들은 뭐 플러스 50도까지 견뎌야 된다. 마이너스 10도 또는 마이너스 20도까지 견뎌야 된다. 시험 하잖아요. 무슨 시험. 그죠?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걸 견디는 게 사실은 다른 소자보다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이 반도체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생활 환경에 보통 여름 때는 뭐 차 안에 이 스마트폰 넣으면 50도까지 약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진짜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20도 내려가죠. 그때 동작이 멈춰버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합성 평가에 있어서 환경시험 한다는 거죠. 충격시험 하죠. 낙하시험 하죠. 그죠? 바이브레이션 해보고, 떨어뜨려 보고, 또 해상 그 시험 때는 주수시험도 해봐요. 물도 뿌려보고,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테스트한 결과
기준 안에 들어야 이게 적합성 평가 기준에 들어가고 인증서가 발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EMF가 뭐냐면 이게 반도체가 이게 열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파를 쏴버리면 P와 N 접합이 열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반도체가 파괴되면은 그 성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못하죠. 반도체가 끝나버리면 모든 전자 디바이스는 끝나버립니다. 자, 현대전에서 이 가장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방송과 전력과 통신을 없애버리면 돼요. 방송이 뭡니까? 방송국에 들어가는 모든 방송 장비가 다 전자제품입니다. 송신기, 예? 뭐 편집기, 뭐 다 영상기기 전부 전자제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방송을 무력화시키면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죠.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다 마비시켜봐라. 안 되죠.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전력을 마비시켜버려요. 이게 한국 전력이 반도체 안 쓸 것 같지만 반도체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씁니다. 제어하고요,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통신, 그 다음에 전력. 이거 무슨 끝나는 거죠. 전력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전철도 안 다니고, 불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요즘 전쟁이라는 거죠. EMP 폭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EMP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적합성 평가 제도는 아니고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또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일반 이런 건물에서는 쓰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 건물이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 주요 시설. 지금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하고 밀접한 데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메모리가 다 파괴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데이터 센터가 파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학적 기록 다 날아가고 성적 기록 다 날아가고 이거 어디서 구하냐.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반드시 EMP 시설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우리 적합성 평가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는 RF 있죠. RF 그 다음에 EMC 그죠? 전자파. 그 다음에 SAR 전자파 흡수율. 그 다음에 EMF. 그 다음에 EMP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전파를 쓰는 기기 또는 이 무선 통신기기라든지 우리가 하는 적합성 평가의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적합성 평가 표시의 변화는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라고요? 형식 검증이 시작됐죠. 이때는 이런 마크를 썼습니다. 조금 일본의 형태를 많이 닮은 일본의 마크가 이랬어요. 옛날 우리나라 전파법이 일본 거를 많이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렇게 82년도부터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변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형식 검증과 형식 등록이 97년도 5월에 분리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사항입니다. 사항이 됐고 그 다음에 기술 기준 확인 증명은 뭐냐라고 하면은 옛날에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쓴 건데요. 그때는 그 휴대폰 있잖아요. 지금 2G 폰이죠. 2G 폰. 3G, 2G, 3G 폰. 그러니까 뭐 음성만 되는 거는 뭐 족보로 보면 1G라고 하죠. 음성하고 단문 문자 하는 게 2G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상통화까지 되는 거는 3G. 지금은 뭡니까? 인터넷까지 다 접속되잖아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까지 되잖아요. 그게 4G입니다. LTE. 5G는 그보다 무지하게 많은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주파수도 높고 그런 5G 시대에 살고 있는데 2G나 3G 때는 이 기술 기준 적합 증명이라는 걸 붙였어요. 다음날 이 공장에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붙여가지고 보내는 이런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라진 제도입니다. 정보기기는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1990년도 9월부터 처음에 이런 마크를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97년에서 2000년도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유선기기 그런데 이 마크는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썼다가 또 한 번 뒤집어 썼다가 또 이렇게 쓰고 뭐 이랬는데 이게 뭐 퍼져 나간다는 표시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러다가 2000년 5월 정보통신부 시절 때 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입니다. MIC가 정보통신부 시절에 이런 마크로 다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기, 정보기기, 유선기기를 전부 MIC 마크로 하자. 1차적인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로 우리가 한번 넘어갔었죠. 뭐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히스토리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주 아픔이 있을 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갈 때는 이러한 마크를 썼습니다. 쓰고 그 다음에 바야흐로 지금 쓰는 KC 마크가 국가통합 마크죠. KC 마크가 2011년 1일부터 전 부처에 자 우리는 뭐죠? 우리는 IT기 또 EMC기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피복에도 이 KC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하는 또 장난감이나 공산품에도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의료 제품에도 KC 마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인정하는 모든 것은 정부 통합 마크로 통일을 하라. 그래서 코리아 서티피케이트 그래서 KC 마크를 2011년 1월부터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적합성 평가 기준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적합성 평가 기준을 가져가야 될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개별 분도 어렵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적합성 평가 기준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혼신하고 간섭이 없는 전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혼신 간섭이 있으면 나도 못 쓰지만 상대방도 못 써요. 서로 섞여가지고 통신이 안 되고 데이터가 가다가 다 깨져버리고 이러한 현상이 난다는 거죠. 그럼 합리적으로 어떻게 쓸 건데? 라는 거죠. 주파수는 유한자원입니다. 딱 유한자원입니다. 대한민국 주파수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비어있는 주파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단, 저 위의 주파수. 그러니까 주로 기가헤르츠, 40기가헤르츠 때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헤르츠 대의 단위의 장비를 만들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기술이요. 1기가가 오른다고 해서 한 배 정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기가가 있고요. 20기가가 있으면은 차이는 2배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술은 10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주파수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주파수를 올리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대역폭을 넓게 쓸 수 있어요. 주파수를 올리면. 그리고 혼신의 염려가 적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게 직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G보다 지금 또 삼성전자에서 하는 게 6G가 있습니다. 6G는 거의가 한 10테라 정도 됩니다. 기가는 몇승 아시죠? 키로, 메가, 기가, 그 다음 테라입니다. 테라는 무진장 높은 주파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기가헤르츠 1000기가 1테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10테라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8, 9년이 걸려야 6G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실 우리 5G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동통신사에서 그 5G를 하려면요 기지국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파장이 워낙 짧아요.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낮으면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면은 회절 굴절이 잘 되기 때문에 비교적 멀리 나갑니다. 근데 파장이 짧으면요 아주 단거리를 이 관통력 그러니까 그 뚫어 가지고 아주 통신이 잘 되는 건 좋은데 멀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율은 좋되 회절 굴절이 안 된다. 전문 용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주파수가 낮으면 회절 굴절은 잘 되지만 직진력은 낮다. 이게 모든 게 세상이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고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어떻게 잘 우리가 쓸까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어떤 주파수를 선택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또 그 주파수 선택 기술이 있어요. 그건 다음 기회에 또 기술 기준 강의가 있으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주파수에서는 어떤 기계는 어떤 주파수를 쓰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또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그 간섭 문제 얘와 얘가 간섭을 받으면 두 통신 당사자들 다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지금 전기선과 카세트,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 전자장비 많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 그 자동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동차 안에 굉장히 그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GPS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도로 통과할 때 하이패스 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아마 대세가 될 겁니다. 내연기관차는 지금 개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앞으로 나올 자동차의 미래는 전자제품이라고 합니다. 전자제품. 배터리와 모터 또 각종 전자제품과 센싱, 자율주행을 하려면 뭐가 돼요? AIoT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물들을 센싱해야 그게 자율주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GIS, 내 지리 정보를 갖고 있어야 안전하게 내 목적지에 사고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제품은 이제 내연기관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앞으로는 전자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전파, 전자파, 이런 것들 센싱 기술 있잖아요. AIoT 기술, 그 다음에 이 라이다 기술, 레이더 기술, 그죠? 전파를 써가지고 돌아올 때 기술, 그 다음에 주위에 어느 정도의 많은 정보를 취득하느냐. 이게 GIS 정보거든요. 지금 구글에서 일부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게 스타링크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스타링크는 뭐냐면은 육상에서 하는 한계가 있어요. 왜?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형성하기 어려워. 돈도 많이 들어. 근데 위성을 띄워버리면요. 위성에서 쫙 내려버리면은 최고 좋은 통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성에서 전파를 쏘아버리면은 그럴 게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라크가 아니고 지금 전쟁하고 있죠. 네,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통신하는 것도 다 스타링크로 해가지고 위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뚫려 있으면 안테나 하나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스카이라이프 정도 되는.
그것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그에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다. 자, 지금 항공기나 배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극지에서도 되고요. 또 이 체제라는 게 아니습니까? 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차단해 버릴 수 있죠. 북한 철저히 차단하잖아요. 그러나 장비만 들고 가면은 바로 네트워크와 접속이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성들을 많이 띄워가지고 카버렌지를 다 넓혀버리고 지구를 다 덮어버리면은 통신은 끝나버린다는 거죠. 지상망에 있었던 건 안 써.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2023년도에 한국에도 들어올 거라고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자신문에 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혼신 문제 이런 것들 이 복잡한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와이파이 출력 같은 경우도 제한을 하는 게 와이파이라는 게 무지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술은요, 전파를 엄청나게 큰 출력을 써가지고 멀리 도달하는 기술은 옛날 기술이에요. 지금은 마이크로셀, 피코셀, 펜토셀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쏘다니가 됩니다. 옛날에는 산 위에 기지구 하나 씌워가지고 아주 멀리 강원도 산 위에 하나 세워가지고 다 썼습니다. 출력이 막 몇 킬로와트씩 썼어요. 몇백 와트씩 써요.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건물마다 쓰고 있죠. 건물마다 쓰고 있는데 이게 점점 단위가 좁아져요. 그래서 이제는 건물마다 쓰던 거를 층마다 쓰게 되고요. 층마다 쓰는 거를 사무실마다 쓰게 돼요. 앞으로는 사무실마다 이게 중계기 하나씩 다 달릴 거라고. 이제 펜토셀 기술인데 셀이 자꾸 작아져요. 마이크로, 피코, 펜토로 간다는 거죠. 셀 단위가. 그래서 계속 소출력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 앞으로의 기술입니다. 그게 AIoT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10mW도 앞으로는 클 거다. 그래서 1mW 이런 걸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전파 간섭 문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무지하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쓰고 있다. 복잡 다변화되고 있다. 그 이유가 4차 산업의 화두는 모든 게 데이터 그리고 정보가 어떤 디바이스에 의해 전자기기에 의해서 통신기기에 의해서 다 연결이 된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쓰면은 사람에게 좋을까라는 퀘션이 남게 되죠. 예. 그래서 인체 보호 기준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 적합성 평가 시험이나 인증을 하는 쪽에서는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항상 주워 담기는 힘들어요. 규제는 더 강화하게 됩니다. 단 일반적인 규제, 그러니까 뭐 기업의 활동 이런 규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장비가 워낙 복잡해지면은 이 장비와 장비 간의 공간성 문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규제가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야기 좀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 기네요. 자, 이제 또 법이 나오죠. 이거 법 나오면 좀 재미없죠. 네. 뭐 이런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파 적합성, 즉 EMC는 관련 세부 기준은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부 항목들은 시험 방법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쪽의 기술 기준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전자파는 물론 전자파도 좀 다르긴 하지만은 거의 그 측정하는 방법이나 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레벨치 이런 것만 좀 달랐을 뿐이지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전파를 쓰는 즉 무선기기들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해상에서 쓰는 업무용 무선, 항공에서 쓰는 기기,
전기통신사업용, 간이무선국 또는 그 밖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요 시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슨 국력 무슨 설비 기술 기준을 가장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들을 적합 인증해서 적합 등록으로 내렸죠. 예, 적합 인증과 적합 등록은 뒤에 뭐가 다른지 뒤에 또 나옵니다. 심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죠. 그래서 이게 특정 소출용 무선기기 이게 제일 많죠. 항목이. 예, 우리 그 일을 가장 많이 주는 거. 사실 항공 업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미국의 보잉사 그리고 프랑스의 에어버스사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 기준이 있고 해상 쪽에서도 인명 안전에 관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밑에 소출력들보다는 훨씬 까다롭고 시험 항목도 많습니다. 시험 비용도 비쌉니다. 전기통신 사업용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시험 항목이 많죠. 스마트폰만큼 시험 항목이 많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일 많잖아요.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NFC라는 것도 들어가 있죠. 결제수단, 그죠? 예. 앱이 하나씩 나오면 그게 필요해서 전파 디바이스들도 하나씩 계속 추가가 되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는 겁니다. 갖다 대면은 결제되고 인식되고 하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시험 항목으로 들어가니까 시험 성적서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손에 잡고 하기 때문에 인체 안전하고도 관련이 된다. 뭐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또 뭐 카메라도 요즘 뭐 3개, 4개씩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전자파 뭐 이런 것들. 예, 방송법에 의한 것. 지금 사실 이건 뭐 크게 지금 IPTV, CCTV는 지금 잘 안 쓰죠. IPTV 정도 수준에 쓰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IPTV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해킹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킹.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해킹해서 우리 집단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한 보호방책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거죠. 그죠? 보안에 대한 것들이 훨씬 많아졌다. 그 기본 그 장비에 대한 것들은 뭐 EMC 정도 하고 그런 시험들을 계속 추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한 단말 장치, 뭐 공동수신 장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종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기기는 앞으로도 더 강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국민들의 이 체감하는 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왜 EMF가 지금 갑자기 규제 대상으로 됐을까? 전기장판에 자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나른하다. 이런 그 현상들이 자꾸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게 되는 거고 시험을 하게 되는 것도 그 성적서를 첨부해야 인증서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란 것은 뭐냐? 뭐 기술적인 전자파 인체 노출 기준에 대한 것들은 쭉 있는데 사실 우리가 60Hz, 220V를 받는 그 인입구까지는 우리 구간이 아니죠. 그건 한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의한 거고요. 그 안쪽에 있는 이것들은 우리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한 고시나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한 고시를 따라줘야 된다. 거기는 뭐가 있다? 안전에 관한 문제, EMC에 관한 문제, EMF에 관한 문제, 노출량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인증시험에서는 뭐
그 디바이스에 대한 것들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 크게 보면은 정부에서 지금 그 전자파 환경 측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취약계층 있죠. 경로당이라든지 학원, 학교, 그 다음에 뭐 병원 같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그 전자파에 대한 노출량 시험을 해서 어떤 프로텍트를 하게끔 돼요. 그 프로텍트를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쉴드를 하면 돼요. 전자파나 전파는 메쉬나 쉴드, 그러니까 이 도체를 통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파나 전자파는 도체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거로 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EMF, 전파를 쏴가지고 어떤 무기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드링 대책, 그게 이제 EMF 대책이거든요. EMF가 아니고 EMP, 전자파 방어 대책.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건물을 지을 때 아예 그 실드링을 하는 거예요. 뭐 국방부 청사라든지, 뭐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IT 쪽에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융에 관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쉴드를 해서 그라운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입구도 그냥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필터를 붙여가지고 그 전자파 차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입구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부려서 들어가가지고 전자파가 한번 차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아마 그 계속 국민들의 관심이 이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거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얼마 전에도 국립전파연구원 쪽에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민원 때문에 아주 그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규제가 심하게 되고 규제가 심하면은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인증을 받으려면 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계속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합성 평가 유형에 대해서 쭉쭉쭉 이제 좀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적합 인증과 적합 등록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적합 인증은 뭐다? 적합 인증은 좀 중요한 기기들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 쓰는 것은 100% 적합 인증입니다. 적합 등록기. 선박이나 항공기는 뭐를 담보로 한다? 인명 안전에 담보를 하기 때문에 100% 심사를 받습니다. 적합 인증과 적합 등록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시험은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적합 등록은 내가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부합하는 증명서만 하나 내면 바로 인증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다 제출을 해라. 어디에? 정부에 제출을 해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을 해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그냥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심사를 또 하죠. 시험 성적서에 대한 흠결이 없는지, 기술 기준을 잘 적용했는지,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또 보안도 나오고 그러죠. 처리 기간도 5일이지 않습니까? 적합 등록은 하루지만은 그렇게 돼서 그 혼간섭의 영향이 크거나 전자파 장애에 대해서 방해를 받을 정도의 출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기지국이나 그죠? 중계기나 또 스마트폰이나 이거는 의도적으로 전파 발사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CCTV 셋탑박스 같은 경우는 망위해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나의 그 망위해가 들어가 버리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 상당히 분배라든지 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심사를 한다. 직접. 그리고 서류도 다 내라. 시험 성적서, 사용자 설명서, 회로도
뭐 블록 다이어그램, 파트리스트까지 다 내라는 거죠. 예, 그런 거고 지정시험 기관 적합 등록은 아무래도 위에보다 좀 낮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서는 뭐 와이파이라든지 와이파이도 옛날에는 전파 쓴다 그래가지고 적합 인증 받았죠. 그러다가 좀 뭐 위에도가 좀 낮다. 일부 특정 소출형 무선기기는 아직까지 적합 인증 받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크레인 조정기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오동작 해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고 크레인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적합 인증 받습니다. 특정 소출형 무선기기.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소출력, 블루투스 이런 것들은 지정 시험 기관에서 그냥 서류를 가지고 있고 사후 관리만 정부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 사용 범위가 한정되고 또 특정 분야에만 쓰는 기기들이 있죠. 산업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시험 적합 등록. 그러니까 제조사 본인이 시험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뭐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유형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많습니다. 촘촘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뭐 다 하려고 하면 아주 머리가 아프죠. 근데 크게 나누어서 보면요. 자, 이걸 잘 보시죠. 무선기기는 거의가 적합 인증에 다 들어가 있죠. 왜? 거의가 중요하다. 의도적으로 전파를 발사해서 통신을 하고 어떤 목적성이 있고 인명 안전에 관련이 되고 사고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가 적합 인증이고 일부 미약 전개 강도, 그 다음에 USN, Ubiquitous Sense Network 이런 것들 23종류 정도는 얼마 전에 적합 등록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유선기기는 달리 거의가 적합 등록입니다. 사실 적합 등록이라는 것은 뭐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인명안전하고 관련이 없어요. 회선종단 장치가 무슨 인명하고 관련이 됩니까? 예, 그런 것들. 단 이제 IP 셋톱박스나 케이블 셋톱박스 이거는 망 위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도 크다. 이래서 적합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전자파는 100% 적합 등록입니다. 일부는 뭐다? 자기 시험 적합 등록도 한다라는 거죠. 예. 뭐 스위치 같은 거, 단순 스위치, 그 다음에 자동 차단기 조광기 뭐 이런 거, 예, 뭐 운항 기록계, 용접기 단순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자기 시험 적합 등록으로 하고 대부분은 우리가 지정 시험 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얼마 동안요? 5년입니다. 5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고 5년 동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의무가 있어요. 적합성 평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후 관리한다면 제출해야 돼요. 우리가 책임지고 부합하는 증명서만 내면은 그걸 믿고 시험기관을 믿고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이 지킨 적합 등록 필증을 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적합 평가 처리 절차 똑같습니다. 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것을 갖고 자기 시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적합 인정해서 요거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심사. 예, 심사하는 거는 적합 인정이다. 왜? 중요하니까. 우리는 뭐 이 지정시험기관 적합 등록은 신고죠. 예, 신고고 필증 교과서 판매하면 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다르죠. 적합 인증은 서류를 다 내야 됩니다. 시험 성적서, 사용자 설명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 배치도. 근데 회로도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는 그나마 국내에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게 외국에서 받으려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회로도를 다 줘? 그럼 내 기술이 유출되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성능을 담보할 수 있게끔 2년마다 시험을 해라. 그래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면은 회로를 제출 안 해도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즉각 인정은 왜 회로도를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후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몰라요. 지정시험기관에 있으면서도 즉각 인증은 왜 회로도를 받고 즉각 등록은 왜 회로도를 안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거는 사후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각 인증은 무슨 기기가 거의 많잖아요. 그리고 중요기기가 많잖아요. 중요기기를 사후관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슨 기기는 주로 방사로 측정한다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기가 출력부에서 측정을 합니다. 출력부에서 측정을 하는 그 회로도가 있어야 어디가 출력부고 어디가 발진부고 어디가 변조부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로도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WTO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간 어떤 지금 다른 나라, 미국, 유럽, 회로도 다 받고 있어. 중요한 기계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받아?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회로도 제출 안 해도 미국 기기, 유럽 기기가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한 무역 장벽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적합 인정에 왜 회로도를 받습니까? 라고 하면은 사후 관리할 때 그 회로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포인트에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2번, 국가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하나의 무역 장벽. 이거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좀 그래요. 네. 그런데 일단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또 돼서 10분간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